며느리 주제에 어딜 대들어. 친정 엄마 유산으로 산 제명의 건물에 시댁 식구들 무상으로 살게 해줬더니 딱 한 달 만에 남편 명의로 넘기라며 밥상까지 뒤엎던 시어머니. 갈비찜 국물이 흰 원피스에 튀고 남편이란 사람은 오히려 시어머니 편을 들며 저를 나무라던 그날 밤. 아, 진짜 눈물이 다 말라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시댁 식구들이 몰랐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김밥 장사하시던 엄마가 왜 유산을 감춰두셨는지 말이에요. 한 달 뒤 시댁 식구들 무릎 꿇리고 시원하게 복수한 며느리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새벽 3시 머리맡에서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눈을 번쩍 떴습니다. 주하늘 씨 되시죠? 여기 성모병원 응급실인데요. 어머님께서 지금 실려오셨습니다. 수화기 넘어 간호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저는 이미 두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엄마가요? 우리 엄마가 왜요? 뇌출혈로 보이는데 시장 골목에서 쓰러지신 걸 상인분이 발견하셨어요. 빨리 오셔야 합니다. 옆에 누워있던 남편은 눈도 뜨지 않은 채 이불을 끌어당기며 돌아 누웠습니다. 여보, 엄마가 쓰러졌대. 병원 가야 돼. 알았어. 나 이따 회사 끝나고 갈게. 남편이 잠결에 웅얼거리는 소리를 듣고 저는 그대로 옷을 걸치고 뛰쳐나갔죠. 병원 응급실 침대 위에서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눈을 감고 있던 엄마의 얼굴은 이미 창백했습니다. 엄마, 나왔어. 하늘이 왔어. 눈 좀 떠봐. 엄마의 손을 붙잡고 흔들었지만 손끝은 이미 얼음장 같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조용히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보호자님,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준비라니요. 우리 엄마 어제까지도 김밥 말고 계셨는데요. 뇌출혈이 너무 심하게 왔어요.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침대 옆 보조의자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죠. 다음 날 새벽 엄마는 저에게 마지막 인사 한마디 남기지 못한 채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장에는 30년 동안 김밥집을 오가던 시장 상인분들과 단골 손님들이 사흘 내내 저를 붙잡고 함께 우셨어요. 하늘아, 네 엄마가 얼마나 네 얘기 자랑스럽게 했는지 모른다. 우리 순영이 얼마나 억척스럽게 살았는데 이렇게 가면 어떡하니? 시장에서 떡집 하시던 아주머니는 제 손을 붙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셨습니다. 아주머니, 우리 엄마가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시집가서 고생 많을 것 같다고, 그게 늘 마음에 걸린다고 하시더라.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만 저는 애써 눈물을 참았어요. 정작 남편은 발인 하루 전날 저녁이 되어서야 검은 양복 차림으로 겨우 얼굴을 비쳤죠. 미안해. 프로젝트 마감이 겹쳐서. 장모님 편히 가셨을 거야. 남편은 국화 한 송이를 놓고 절 한번 하더니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보, 엄마 장례식장에서 회사 전화는 좀 꺼두면 안 돼? 하늘아, 나도 힘들어. 지금 임원 승진 심사 앞두고 있는 거 알잖아. 내 엄마가 돌아가셨어. 사흘만이라도 나한테 좀 있어주면 안 돼? 내가 지금 뭘 어떻게 해? 여기 앉아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남편은 다시 휴대폰 화면으로 눈을 돌렸고 저는 입술을 깨물며 자리를 떴습니다. 시어머니와 손이 시누이, 시동생은 조의금 봉투 하나만 인편으로 보내놓고 끝내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어요. 봉투 안에는 5만 원짜리 지폐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무제를 마치고 낡은 김밥집을 정리하러 갔던 그 주 목요일 오후 처음 보는 중년 남자 한 분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주하늘 씨 맞으시죠? 저는 광명 로펌 남기준이라고 합니다. 어머님과 오래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남기준 변호사는 검은 서류 가방을 조심스럽게 탁자 위에 올려놓았죠. 어머님께서 저에게 서류 몇 가지를 맡겨두셨습니다. 이건 편지고요. 이건 유산 관련 서류입니다. 유산이요? 우리 엄마가 무슨 유산이요? 저는 어리둥절해서 반문했지만 변호사님은 조용히 봉투를 밀어 놓았습니다. 천천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편지는 정말 힘드실 때 열어보라고 하셨어요. 변호사님, 저희 엄마 어떻게 아세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서류만 전해드리는 게 어머님 뜻이에요. 가게 뒷방에 앉아 서류를 펼쳐본 순간 저는 숨을 훅 들이켰습니다. 김밥 한 줄에 3,000원씩 팔던 엄마가 남긴 돈은 상상보다 훨씬 컸어요. 넉 달 동안 매물을 알아본 끝에 서울 외곽대로변에 있는 4층짜리 상가주택을 계약했고 등기부등본에는 오직 제 이름 석 자만 단독으로 올라갔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 저녁 남편은 오랜만에 저를 꼭 끌어안았죠. 하늘아, 축하해. 우리 이제 진짜 자리 잡는 거야. 고마워, 여보. 근데 그 건물 나중에 우리 공동 명의로 바꾸는 게 어때? 세금 문제도 있고. 세금 문제라니 무슨 세금? 아, 그냥 그런 게 있어. 나중에 얘기하자. 남편의 품은 따뜻했지만 등을 쓸어내리는 손끝에서 저는 낯선 서늘함을 느꼈어요. 그 예감은 정확히 2주 뒤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거든요. 예, 하늘아, 어미다. 네, 어머님 안녕하셨어요? 애야, 이 어미가 부탁 하나만 하자. 우리 아파트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돼서 곧 나가야 한다는구나. 수화기 너머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축축하게 젖어 있었죠. 어디로 가시게요, 어머님? 그게 말이다. 잠깐만 네 새 건물에 신세 좀 지자. 이 어미가 이 나이에 어디 가서 방을 구하니. 어머님, 그게 갑자기 말씀하시면. 하늘아, 네가 이 어미 사정 좀 봐다오. 응? 옆에 앉아있던 남편이 제 손을 슬며시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 딱 6개월만 부탁하자. 응? 6개월만요? 그래, 딱 6개월. 그 사이에 엄마 새집 알아볼게. 형이랑 누나도 갈 데 없대. 형님이랑 서방님까지요? 어차피 건물 비어 있잖아. 층도 나뉘어 있는데 뭐 어때? 남편이 두 손을 모으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 저는 며칠 밤을 뒤척였습니다. 돌아가신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착하게만 살지 말라던 편지 문구가 자꾸 떠올랐지만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죠. 이사 당일 시댁 식구들은 이삿짐 트럭 세대를 끌고 와글와글 몰려왔습니다. 하늘아, 우리 2층 쓸게. 계단 오르내리는 게 무릎에 안 좋아서. 시어머니가 저를 밀치듯 지나가며 말했어요. 어머님, 어느 방을 쓰실 거예요? 큰 방은 당연히 이 어미가 써야지. 그것도 물어보니? 3층 계단을 씩씩거리며 오르던 손이 시누이도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옳게 3층 도배지 이거 좀 촌스럽다. 나중에 내가 바꿔야겠어. 형님, 이제 막 이사 오셨는데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는 무슨. 어차피 오래 살 건데. 오래요? 그래, 오래. 왜, 뭐 문제 있어? 손이 시누이가 눈을 흘기며 저를 노려보았어요. 4층으로 짐을 옮기던 시동생은 방문을 두드려 보더니 저를 향해 손짓했어요. 형수, 여기 방음 공사 좀 해줘야겠는데. 내가 요즘 좀 예민해서. 서방님, 방음 공사요? 형이 알아서 처리해 준다니까 형수는 그냥 알겠다고만 해. 공사비가 꽤 나올 텐데요. 형수 건물이잖아.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냐? 저는 대답 대신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짐 정리가 얼추 끝난 저녁 무렵 시어머니가 1층 상가 앞으로 세입자 사장님을 불러 세웠어요. 20년째 그 자리에서 분식집을 운영해 오신 김순남 사장님이었죠. 김 사장, 이리 좀 와봐. 앞으로는 우리 아들 건물에서 장사하는 거니까 인사부터 제대로 해야지. 시어머니가 팔짱을 낀 채 김순남 사장님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김순남 사장님은 앞치마에 손을 문지르며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아,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월세 밀리면 안 돼. 알았지? 어머님, 사장님하고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네가 뭘 알아서 해. 이 어미가 앞으로 관리할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저는 2층 계단 난간에 손을 얹은 채 그 광경을 지켜보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밤 김순남 사장님께 조용히 문자를 보냈어요. 사장님, 낮에 있었던 일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시어머님이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건물주는 저 하나뿐이니까 편하게 연락 주세요. 답장은 5분 만에 왔죠. 주 대표님 마음 써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괜찮습니다. 자정 무렵 옆방에서 남편이 통화하는 소리가 벽을 넘어왔습니다. 저는 잠든 척 눈을 감고 숨을 죽였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명에 넘어오는 대로 누나 사업 자금부터 해결할게요. 응. 도식이 그것도 내가 알아서 처리한다니까. 엄마 노후 자금은 당연히 내가 챙기지. 아, 하늘이가 좀 순진하잖아. 잘 구슬리면 돼. 엄마, 그 김밥집 여자가 뭘 알겠어요. 걱정 붙들어 매세요. 이불 속에서 저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만큼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3층 베란다에서 손이 시누이가 인부처럼 보이는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여기 창문 이만큼 밀어서 확장하면 얼마 나와요? 이 정도 규모면 한 500 정도 잡으셔야 하는데 건물주 동의 받으셨어요? 동의는 무슨, 어차피 내 동생 건물 될 건데. 그래도 서류상으로는 확인해 봐야 합니다. 아저씨,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견적이나 뽑아봐요. 저는 계단 아래에서 그 대화를 다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4층에서는 시동생이 인테리어 업자와 방음실 설계 도면을 펼쳐놓고 있었죠. 옷장 가장 깊은 서랍을 열어 엄마의 낡은 앞치마를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참기름 냄새가 배어 노랗게 물든 그 앞치마를 손끝으로 쓸어보며 저는 조용히 노트북을 열었어요. 방범 카메라 업체를 검색창에 두드려 넣는 동안 심장이 이상하리만치 차분해졌습니다. 건물 1층 상가 입구, 계단 3곳, 각 층 공용 복도, 그리고 명백히 제 소유 공간인 1층 우리 집 거실과 현관까지 법에 어긋나지 않는 공간만 골라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을 세워나갔죠. 앞치마를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엄마, 내가 잘못 살았나 봐.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릴게. 창밖으로 새벽빛이 뿌옇게 밝아오는 동안 저는 며느리 주하늘이 아니라 이 건물의 유일한 주인 주하늘로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입주 3주째 되던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나더니 시어머니가 성큼성큼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어쩐 일은 무슨, 반찬 좀 가져가려고 왔지. 시어머니는 인사도 없이 곧장 냉장고 문을 활짝 열어젖혔죠. 예, 이 갈비 찜해 놓은 거 좀 가져간다. 반찬 통째로. 어머님, 그거 오늘 저희 저녁 하려고. 얘가 어미가 좀 먹겠다는데 뭘 그리 아까워하니. 시어머니는 반찬통 서너 개를 한꺼번에 팔에 안고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웃으며 넘겼지만 열흘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어요. 시어머니는
아예 대형마트 장바구니를 들고 내려와 일주일치 식재료를 통째로 쓸어 담았습니다. 어머님, 이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뭐가 너무해? 네가 사놓은 거 이 어미가 좀 쓴다는 게 뭐가 어때서? 저희도 먹을 게 있어야 하잖아요. 또 사면 될 거 아니야. 젊은 것이 어디 어른한테 말대꾸야. 시어머니는 눈을 부라리며 김치통까지 챙겨 나갔어요. 그날 오후에는 손이 시누이가 3층에서 내려왔습니다. 올케야, 나 잠깐 네 옷방 좀 볼게. 형님, 옷방은 왜요? 왜긴 빌릴 옷 좀 있나 보게. 형님이니까 이 정도는 좀 빌려야지. 손이 시누이는 대답을 듣기도 전에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옷장 문을 활짝 열고는 명품 가방 2개와 겨울 코트 한 벌을 팔에 걸쳤죠. 형님, 그 가방은 제가 결혼 전에 엄마가 사주신 거예요. 어머, 그럼 이 형님이 잠깐 들어보고 돌려주면 되지. 왜 그리 째째하게 굴어? 돌려주실 거죠? 아이고, 올케 진짜 너무한다. 이 형님을 뭘로 보고. 손이 시누이는 코트 자락을 툭 털며 3층으로 올라갔어요. 며칠 뒤 인테리어 일을 하는 대학 동기에게서 사진 한 장이 전송됐습니다. 하늘아, 이거 네가 자주 들던 가방 아니야? 중고 사이트에 매물로 올라왔던데. 캡처 화면 속에는 손이 시누이가 가져간 그 가방이 그대로 찍혀 있었죠. 판매자 아이디를 눌러보니 최근에 올린 코트 사진도 함께 나왔습니다. 저는 화면을 캡처해 조용히 클라우드에 저장했어요. 다음 날 저녁에는 시동생이 저희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형수, 잠깐 얘기 좀 해. 서방님, 무슨 일이세요? 내가 요즘 좀 힘들어서 그런데 매달 200만 원만 좀 도와줘. 200만 원이요? 생활비 명목으로. 어차피 형수 건물에서 공짜로 사는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서방님, 그건 좀 곤란한데요. 에이, 형수 참. 인심 한번 팍팍 써봐.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서방님이 매달 200만 원 달라는데 이게 말이 돼? 하늘아, 동생이 아직 자리를 못 잡아서 그래. 당신이 좀 이해해줘. 이해라니. 어른이 다 되어서 형수한테 매달 돈을 달라는 게 정상이야? 당신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우리 집안 원래 이래. 당신 집안이 이런 거지. 우리 집안은 아니잖아. 뭐? 지금 뭐라 그랬어? 남편이 눈을 부릅뜨며 저를 노려보았어요. 저는 대답 대신 침실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침대에 걸터앉아 저는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2글자를 진지하게 떠올렸죠. 입주 한 달째 되던 일요일 아침,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예, 하늘아. 오늘 저녁에 온 식구 다 모여서 밥이나 먹자. 어머님, 갑자기요? 갑자기는 무슨. 이 어미가 며느리 밥 한 끼 얻어먹겠다는데 그것도 못 해주니? 몇 시까지 준비할까요? 저녁 6시. 갈비찜하고 잡채, 전, 나물 다 있어야 한다. 알았지?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곧장 시장으로 향했어요. 새벽부터 오후 늦게까지 부엌에 서서 갈비를 삶고 잡채를 볶고 전을 부쳤습니다. 거실에서는 시댁 식구들이 텔레비전을 켜놓고 낄낄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죠. 엄마, 이 며느리 그래도 손은 야무지네. 손이 시누이가 소파에 늘어져 하품하며 말했어요. 그럼 뭐하니? 대들기만 잘하지.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저는 프라이팬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저녁 6시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차려진 밥상을 거실 한가운데로 옮겼어요. 어머님, 다 됐어요. 드세요. 뭐냐? 시어머니는 자리에 앉자마자 갈비 한 점을 집어 입에 넣더니 갑자기 숟가락을 툭 내려놓았습니다. 예, 하늘아. 이 어미가 오늘 얘기할 게 있어서
다 모이자 그랬다. 네, 말씀하세요. 이 건물 말이야. 우리 도경이 명의로 돌려놔야겠다. 국그릇을 들고 있던 제 손이 부르르 떨렸어요. 국물이 상 위로 튀었지만 저는 그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이 건물은 저희 친정 어머니가 남기신 유산으로 산 거예요. 그게 뭐 어때서? 부부가 됐으면 다 같이 쓰는 거지. 옆에 앉아있던 손이 시누이가 젓가락을 흔들며 끼어들었어요. 옳게, 원래 부부 재산은 공동인 거 몰라? 그것도 상식이야. 형님, 상속받은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이 아니에요. 어머, 이 옳게 봐라. 이제 며느리가 어른한테 법 강의를 하네.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냥 사실을.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두 손으로 밥상을 힘껏 뒤엎어버렸어요. 아, 며느리 주제에 어딜 대들어. 갈비찜 국물이 제 흰색 원피스 위로 튀며 얼룩이 번져나갔죠. 밥그릇이 마룻바닥에 굴러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감히 유산 타령이야. 어머님, 진정하세요.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이 어미가 아들 명의로 돌리라는데 어디서 말대꾸를 해. 저는 무릎을 꿇은 채 바닥에 흩어진 그릇을 주섬주섬 주었어요. 이 모든 장면이 며칠 전 거실 천장에 설치한 홈캠에 그대로 녹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 혼자만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여보, 나 좀 도와줘. 하늘아, 엄마 진정시켜야지. 네가 왜 대들어? 내가 대들었어? 사실을 말한 거잖아. 너도 그냥 명의만 바꾸는 건데 왜 그렇게 예민해? 남편은 오히려 시어머니 편에 서서 저를 나무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남편이라는 사람이 이미 남남보다 못한 사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시동생은 뒤엎어진 밥상은 신경도 쓰지 않고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었죠. 형수, 어차피 이 건물 우리 집 될 텐데 뭐 그리 아까워해요. 서방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 형수 진짜. 그만 좀 해요. 시끄러워. 시동생이 낄낄대며 웃었고 시동생의 아내는 팔짱을 낀 채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형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어머님 화나셨잖아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입가에는 비웃음이 걸려 있었어요. 저는 손끝이 찢어지는지도 모르고 깨진 도자기 조각을 계속 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씩씩거리며 2층으로 올라가 버렸고 손이 시누이와 시동생 부부도 하나둘 자기 층으로 흩어졌죠. 남편은 저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얼룩진 원피스를 내려다보며 오랫동안 숨을 골랐습니다. 깨진 그릇을 다 치우고 부엌 바닥을 걸레로 닦고 나니 자정이 넘어 있었죠. 침실 옆방에서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옷장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엄마의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김밥을 말던 엄마의 필체가 종이 위에 또박또박 남아 있었죠. 하늘아, 착하게만 살지 마라. 내 것은 네가 지켜라. 그 한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뚝뚝 떨어져 편지지에 번졌어요. 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오래 흐느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휴대폰을 집어들었죠. 남기준 변호사님의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처음에는 떨렸지만 곧 차분해졌어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주하늘입니다. 주 대표님,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다음 주 중에 상담이 가능한 날짜를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엄마가 남기신 그 편지, 이제 열어봤어요. 수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요일 오전 10시로 잡아두겠습니다. 사무실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전화를 끊고 저는 얼룩진 원피스를 벗어 세탁기 안에 던져 넣었어요. 거실 천장 구석에 붙어 있는 작은 렌즈를 올려다보며 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안 참을 거야. 사흘 뒤 화요일 오전 9시 40분, 저는 서초동 대로변의 우뚝 선 유리 건물 앞에 도착했어요. 로비 안내판에서 광명 로펌 30층이라는 글씨를 확인하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30층 대표실 문 앞에는 대표 변호사 남기준이라는 은색 명패가 걸려 있었죠. 주 대표님,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앉으시죠. 남기준 변호사님이 손수 문을 열어주며 저를 안내했어요. 넓은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훤히 내려다 보였습니다. 변호사님, 이런 데서 일하시는 줄 몰랐어요. 하늘아, 오늘은 좀 놀라실 이야기를 드리려고. 마음 단단히 잡수시고 들어주세요. 변호사님, 지금 저한테 하늘아 그러셨어요? 미안해요. 어릴 때 몇 번 뵌 적이 있어서 나도 모르게. 저를 어릴 때 보셨어요? 주 대표님이 5살 무렵에 저희 로펌 야유회에서 뵌 적이 있어요. 제가 5살이요? 아버님이 저를 무릎에 앉히고 인사시켜 주셨죠. 그때 얼굴이 지금도 기억나요. 저는 어리둥절해서 눈만 껌뻑였어요. 변호사님, 저희 아버지를 아세요? 주 대표님, 25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알고 계세요? 아버지요? 제가 7살 때 돌아가셔서 얼굴만 겨우 기억해요. 회사 다니셨다고만 들었어요. 아버님께서는 이 로펌의 창립 파트너 중 한 분이셨습니다. 찻잔을 들려던 제 손이 허공에 멎었죠. 네, 우리 아버지가요? 제 사수이자 스승이셨어요. 저를 변호사로 키워주신 분입니다. 그럼 왜 엄마는 저한테 한마디도? 어머님께서 그러셨어요. 딸이 아버지 재산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크길 바란다고.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30년 동안 새벽부터 김밥을 말던 엄마의 손등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손이 그렇게 거칠어질 때까지 엄마는 왜? 어머님은 정말 강한 분이셨어요. 딸에게 물려줄 것은 돈이 아니라 살아가는 힘이라고 늘 말씀하셨죠. 변호사님, 그럼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은요? 저희 로펌이 25년간 신탁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이 저를 어릴 때 보신 거예요? 주 대표님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머님이 종종 로펌에 데려오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주 대표님을 오래 지켜봐 왔죠. 그런데 왜 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어리셨으니까요. 어머님이 그 뒤로는 로펌 근처에 얼씬도 안 하셨어요. 남기준 변호사님이 잠깐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주 대표님, 저 그냥 편하게 오빠라고 부르셔도 돼요. 어머님이 늘 저한테 오빠 노릇 좀 해달라 부탁하셨거든요. 오빠라니 어색해요. 천천히 편해지면 그때 부르시고요. 오늘은 우선 변호사님으로 갑시다. 네, 변호사님. 변호사님이 서류 세 뭉치를 차례로 꺼내 놓았어요. 이건 아버님이 남기신 로펌 지분 증서입니다. 이건요? 어머님 명의로 관리하시던 상가 세 채의 등기부등본입니다. 세 채나요? 마지막으로 이건 어머님께서 3년간 준비해 두신 자료집입니다. 세 번째 봉투를 열자 두꺼운 파일 한 권이 나왔죠. 파일 첫 장에는 엄마의 익숙한 필체로 내 딸을 지키는 자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가 3년이나요? 결혼 생활을 지켜보시면서 조금씩 정리하셨어요. 파일을 넘겨보는 손끝이 자꾸 떨렸어요. 첫 장에는 손희씨 누이가 카페 창업에 실패해 3억 원의 빚을 진 소송 기록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장에는 시동생이 SNS 비공개 계정에 올린 도박판 사진 캡처가 나왔죠. 이건 도박 사이트 아이디까지 다 확보되어 있네요. 어머님이 흥신소 도움을 받아 합법적으로 수집하신 겁니다. 세 번째 장을 넘긴 순간 저는 숨을 훅 들이켰어요. 남편이 낯선 여자와 손을 잡고 원룸 건물로 들어가는 사진이 여러 장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예요? 확인된 것만 3개월 정도 됩니다. 3개월이요? 어머님이 결혼 초부터 사위를 미덥지 않게 보셨어요. 저는 파일을 덮고 한참을 창밖만 바라봤어요. 한강 위로 반짝이는 햇살이 눈이 시릴 만큼 밝았습니다. 변호사님, 저 결심했어요. 말씀하세요, 주 대표님. 엄마가 준비해 주신 이 자료 하나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건물 명의는 절대 넘기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저지르는 위법 행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정리하고 싶어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최소 2달, 길게는 넉 달까지도요. 기다릴 수 있어요. 변호사님이 처음으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주 대표님, 정식으로 위임장 작성하시죠. 책상 위에 놓인 위임장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제 이름 옆에 의뢰인 주하늘이라는 5글자가 또렷하게 새겨졌어요. 변호사님, 저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엄마가 저한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으셨던 말이 뭐였을까요? 어머님께서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착한 게 죄가 되면 안 된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잠시 뒤 대표실 문이 열리고 2사람이 들어왔어요. 주 대표님, 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 담당 조 팀장, 부동산 담당 백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주 대표님. 잘 부탁드립니다. 조 팀장님은 안경 너머로 저를 차분하게 바라봤고 백 팀장님은 서류철을 옆구리에 낀 채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저 같은 사람한테 대표님이라니 어색하네요. 어색하실 것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프로젝트의 주인이시니까요. 조 팀장님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어요. 먼저 연복순 여사님 재개발 보상금부터 살펴봤습니다. 어머님 보상금이요? 이미 손희 신우이 사업 자금과 시동생 도박 빚 정리에 상당액이 빠져나갔더군요. 그럼 원래 노후 자금은 다 쓰신 거예요? 거의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필요하셨던 거죠. 백 팀장님도 등기부등본 사본을 내밀었어요. 주 대표님 명의는 절대 흔들리지 않게 등기 안전장치를 이중으로 걸어두겠습니다. 제가 도장을 잃어버려도 명예 이전이 안 되게요? 본인 확인 없이는 어떤 서류도 처리되지 않도록 조치할 겁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주 대표님, 이건 개인의 복수가 아닙니다. 어머님이 남기신 유지를 지키는 일이에요. 남기준 변호사님의 목소리가 조용하지만 단단했어요. 명심할게요, 변호사님. 로펌 건물을 나와서 저는 곧장 방범업체 사무실로 이동했습니다. 여성 창업 전문 방범업체 대표 이수민 실장님이 문 앞까지 마중을 나와주셨죠. 주 대표님, 어제 도면 보내주신 거 잘 받았습니다. 실장님, 카메라 설치할 때 절대 지켜주셔야 할 게 있어요. 말씀하세요. 시댁 식구들 각자 세대 내부에는 절대 카메라 두시면 안 돼요. 물론입니다. 주거 공간 내부는 절대 안 됩니다. 공용 공간과 대표님 소유 공간만 설치하겠습니다. 몇 대나 필요할까요? 1층 상가 입구 1대, 계단 3곳에 3대, 2층과 3층 공용 복도에 2대, 4층 공용 공간 1대, 대표님 거실과 현관에 2대, 총 9대면 충분합니다. 오늘 저녁에 설치 가능할까요? 기사님들 대기시켜뒀습니다.
저는 마침 손희 씨 누이가 백화점에 갈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시어머니에게 들었기에 시간을 맞출 수 있었어요.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2층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뭐하러 이제 왔니? 저녁은 어쨌어? 어머님, 일전에 있었던 일 제가 너무 어렸었나 봐요. 시어머니의 눈꼬리가 슬쩍 올라갔어요. 뭐라고? 어머님 뜻대로 할게요. 명예 이전 서류 준비할게요. 어이구, 우리 며느리가 이제야 정신을 차렸네. 시어머니가 옆에 있던 손희 씨 누이의 팔을 툭 치며 웃었죠. 거봐, 저것도 결국 사람 되네. 며느리라는 게 원래 좀 다잡아야 한다니까. 저는 등을 돌린 채 계단을 내려오면서 그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귀에 새겼어요. 1층으로 내려와 현관문을 닫는 순간 거실 천장 구석에 새로 자리 잡은 작은 렌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수민 실장님이 설치를 마치고 남겨준 메모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죠. 대표님, 9대 모두 정상 작동 확인했습니다. 24시간 클라우드 저장됩니다. 저는 그 메모를 조용히 접어 서랍 안에 넣었어요. 침실에 앉아 엄마의 편지를 다시 꺼내 손끝으로 쓸어보았습니다. 30년 동안 김밥을 말던 그 손이 이 편지 한 장을 남겨두려고 얼마나 애를 쓰셨을까요? 저는 노트를 펼쳐 오늘 확보한 자료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첫 페이지 맨 위에 큼직하게 반격 준비 1일차라고 적었습니다. 옆방에서 남편이 잠꼬대를 하는 소리가 벽 너머로 들려왔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곧 다 끝나요. 잠꼬대마저 시어머니에게 하는 남편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조용히 노트를 덮었죠. 창밖으로 서늘한 밤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저는 두 손을 모으고 마음속으로 엄마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엄마, 나 이제 시작할 거야. 오래 걸려도 끝까지 갈 거야. 다음 날 오전 10시 무렵 시어머니와 손희 씨 누이가 함께 현관을 나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커튼 뒤에서 두 사람의 뒷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시어머니는 검은 가방을 어깨에 걸치고 손희 씨 누이는 서류철 하나를 옆구리에 끼고 있었죠. 30분쯤 지나자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남기준 변호사님이 붙여주신 사설조사원 박 팀장님의 문자였어요. 두 분 시내 법무사 사무실로 들어가셨습니다. 5분 뒤 상담실로 안내받으셨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답장을 눌렀죠. 팀장님, 대화 내용은 어떻게 확인 가능할까요? 법무사 측 사무장님이 저희 쪽 협조자입니다. 조금 있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1시간쯤 뒤 다시 문자가 도착했어요. 며느리 명의 건물을 아들 명의로 넘기는 방법을 물으셨답니다. 법무사가 본인 동의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두 분 반응은요? 손희 씨 누이분이 크게 화를 내며 사무실을 나가셨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같은 시각 저는 1층 상가 김순남 사장님께 메시지를 보냈어요. 사장님, 오늘 낮에 잠깐 뵐 수 있을까요? 근처 카페에서요. 주 대표님,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건물에서 두 블록 떨어진 조용한 카페 구석 자리에 마주 앉았죠. 김순남 사장님은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사장님, 그동안 저희 시댁 식구들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주 대표님, 사실 말씀드리기 죄송해서 참았어요. 오늘은 다 말씀해 주세요. 저 이제 준비 다 됐어요. 김순남 사장님이 잠시 침을 삼키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손희 씨 누이분이 상가 뒷공간 창고 열쇠를 억지로 빼앗아 가셨어요. 열쇠를요? 제가 20년째 쓰던 창고인데 자기가 쓸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언제 그러셨어요?
3주 전 저녁이에요. 그 뒤로 낯선 사람이 물건을 넣었다 뺐다 하더라고요. 저는 서류철에서 미리 준비해 온 서면, 진술서, 양식을 꺼냈어요. 사장님, 오늘 말씀하신 내용 여기에 그대로 적어주세요. 그리고 밑에 서명 부탁드립니다. 김순남 사장님은 잠깐 망설이시더니 이내 볼펜을 잡으셨죠. 주 대표님, 저 이거 써드리면 뒷일 감당되시겠어요? 사장님, 뒷일은 저희 변호사님이 다 처리해 주실 거예요. 사장님은 사실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좀 편해지고 싶어요. 김순남 사장님은 20분간 손이 아프도록 진술서를 채워 나가셨어요. 서명을 마치고 진술서를 내미는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눈빛은 오히려 후련해 보였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드려요. 주 대표님, 어머님이 살아계셨다면 저 진짜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해야겠더라고요. 엄마 얘기 들으니까 저도 마음이 뭉클해지네요. 사흘 뒤 저녁, 김순남 사장님이 다시 저를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계셨습니다. 주 대표님, 이거 좀 보세요. 뭐예요, 사장님? 손이 시누이 분이 저희 창고를 지인이라는 사람한테 재임대하셨더라고요. 월 150만 원에요. 봉투 안에는 손이 시누이가 그 지인과 나눈 문자 메시지 캡처와 계좌 이체 내역이 들어 있었죠. 이걸 어떻게 확보하셨어요? 그 지인이라는 분이 저희 단골이었어요. 사정 다 듣고 저한테 자료 넘겨주셨어요. 사장님, 이거 진짜 결정적이에요. 주 대표님, 저 이 정도까지 도와드리면 되는 거예요? 충분해요, 사장님. 이제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날 밤 4층에서 이상한 인기척이 들려왔어요. 새벽 2시가 넘은 시각인데 남자들이 계단을 오르내리는 소리가 반복됐죠. 저는 거실 CCTV 화면을 켜서 녹화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낯선 남자 서너 명이 시동생 방으로 들어갔다가 봉투를 하나씩 들고 나왔어요. 같은 장면이 이틀에 걸쳐 3번 반복됐죠. 저는 곧바로 남기준 변호사님께 영상 파일을 전송했어요. 변호사님, 이거 좀 봐주세요. 주 대표님, 이건 도박 사이트 오프라인 정산 정황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바로 신고할까요? 사이버 수사대에 익명 신고 절차로 접수하시죠. 그 다음은 수사기관 판단에 맡기시고요. 익명으로도 가능해요?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신원은 노출되지 않게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남기준 변호사님 사무실에 앉아 신고 절차를 마쳤어요. 박 팀장님도 남편 외도 상대 여성의 신상 조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오셨죠. 주 대표님, 상대 여성 신상과 직장 다 확인했습니다. 몇 살이에요? 29세이고 남편분 회사 협력사 여직원입니다. 협력사요? 두 사람이 함께 찍힌 호텔 로비 CCTV 캡처 자료도 확보했습니다. 박 팀장님이 사진 몇 장을 조심스럽게 밀어 놓았어요. 남편이 그 여자의 허리에 팔을 두른 채 웃고 있는 사진이 여러 장 이어졌습니다. 저는 사진을 잠깐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봉투를 덮었어요. 변호사님, 이건 이혼 소송 때 결정적 카드로 쓰고 싶어요. 저희 사무실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자 시어머니가 저를 2층으로 불러 앉히셨어요. 예, 하늘아, 이리 좀 앉아봐라. 네, 어머님. 내가 준비해 둔 게 있다. 시어머니는 서랍에서 위임장을 꺼내 저에게 내밀었어요. 이게 뭐예요, 어머님? 명예 이전 위임장이지 뭐긴 뭐야. 네가 순순히 동의했으니까 이 어미가 미리 준비해뒀다. 어머님, 도장이 필요해요? 당연히 인감도장이지. 다음 주 월요일에 법무사 사무실 같이 가자.
저는 눈물을 살짝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어머님. 인감증명서 준비할게요. 어이구, 우리 며느리가 진짜 어른이 됐네. 그래, 그래야지. 시어머니가 제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계단을 내려오면서 입술 안쪽을 지그시 깨물었죠. 그날 밤 남기준 변호사님과 조 팀장님, 백 팀장님이 저희 집 근처 회의실로 모였습니다. 세 사람 앞에 저는 그동안 수집한 자료를 모두 펼쳐 놓았어요. 이게 지금까지 정리된 겁니다. 조 팀장님이 자료를 훑어보며 안경을 고쳐 썼어요. 주 대표님, 이 정도면 손이신우이 무단 전대건 형사고소는 확정입니다. 백 팀장님도 등기 서류를 검토하며 말씀하셨죠. 시어머님 명도 소송 준비 서면도 이번 주 안에 완성하겠습니다. 남편 이혼 소장은요? 주 대표님, 이혼 소장은 폭행이나 결정적 계기가 하나만 더 있으면 훨씬 유리해집니다. 기다려 볼게요. 그이가 요즘 술을 자주 먹더라고요. 남기준 변호사님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주 대표님, 다음 주 월요일 법무사 약속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일 아침에 아프다고 할 거예요. 실제로는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이혼 소송 준비 서면 검토할게요. 좋은 판단입니다. 월요일 아침이 되자 저는 이불 속에서 일부러 신음소리를 냈어요. 여보, 나 오늘 몸이 너무 안 좋아.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 뭐? 오늘 엄마랑 법무사 가기로 한 날인데 열이 나서 도저히 못 움직이겠어. 다음 주로 미뤄달라고 해줘. 에이, 진짜 하필 오늘이야? 남편은 짜증스럽게 옷을 챙겨 입고 문을 쾅 닫고 나갔죠. 저는 곧장 몸을 일으켜 옷을 갈아입고 남기준 변호사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 시각 시어머니는 손이신우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박 팀장님이 나중에 확보한 그 문자 내용은 이랬습니다. 저 못난 며느리가 아프긴 뭘 아파. 꾀병 부리는 거야. 다음 주에는 무조건 도장 찍게 만들어. 저는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소장 최종본을 검토했어요. 시어머니, 손이신우이, 시동생, 남편 앞으로 각각 발송할 내용 증명 문구도 함께 다듬었죠. 변호사님, 이 문구 좀 더 담백하게 써주세요. 어떻게 다듬을까요? 화내는 게 아니라 그냥 사실만 통보하는 느낌으로요. 주 대표님답네요. 열흘 뒤 남기준 변호사님이 조용히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주 대표님, 사이버 수사대에서 4층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언제 집행되나요? 이번 주 안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날짜는 알려드릴 수 없다고 하네요. 저는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 먼저 제안을 던졌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 화요일 낮에 온 식구 다 모여요. 왜, 무슨 일 있니? 명예 이전 서류 그날 다 정리하려고요. 온 가족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도장 찍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어이구, 우리 며느리가 이제 아주 야무지네. 어머님, 그날은 절대 안 빠지실 거죠? 이 어미가 왜 빠지니? 온 가족 다 부르마. 시어머니는 흡족한 얼굴로 손이신우이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죠. 노트 맨 위에 큼직하게 반격 준비 완료라고 적었습니다. 사흘 뒤 오전 11시 저는 남기준 변호사님과 함께 김순남 사장님이 계신 분식집으로 갔어요. 가게 안에는 손이신우이가 재임대해준 그 지인분도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주 대표님, 이분이 창고 재임대 받으신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주하늘이라고 합니다. 저도 인사드립니다. 김순남 사장님 통해서 사정 다 들었어요.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 조심스럽게 손을 내미셨죠. 그동안 손이신우이 분한테 얼마나 시달리셨어요?
매달 150만 원씩 현금으로 달라 그러셨어요. 세금 계산서 이런 것도 없이요. 영수증은요? 안 써주셨어요. 그냥 계좌로 이체해도 되냐고 여쭤봤더니 절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남기준 변호사님이 조용히 서류를 내밀었어요. 두 분 오늘 진술해 주시는 내용은 저희 쪽에서 정식으로 법적 절차에 활용하겠습니다. 저희는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마음이 놓여요. 김순남 사장님이 옆에서 고개를 크게 끄덕이셨죠. 주 대표님, 어머님이 살아계셨으면 진짜 좋아하셨을 거예요. 엄마 얘기 자꾸 하시면 저 눈물 나요, 사장님. 두 분이 각자의 진술서에 서명을 마치는데 40분 정도가 걸렸어요. 가게를 나와 변호사님과 잠깐 길가에 섰습니다. 변호사님, 지난주에 시어머님한테 화요일 낮에 온 가족 모여 도장 찍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납니다. 그 판은 어떻게 처리하시겠어요? 당일 아침에 급하게 취소할 거예요. 서방님, 압수수색이 그 이틀 전에 잡혔다고 하셨죠? 네, 사이버 수사대 쪽에서 그렇게 통보받았습니다. 그럼 어차피 그날 도장 찍는 자리는 열릴 수 없어요. 주 대표님이 취소하실 필요도 없이 자연스럽게 무산될 겁니다. 저는 그저 아침에 어머님한테 문자 한 통만 보내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시죠. 변호사님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온 저는 그날 저녁 아무 일 없는 척 2층에 올라가 인사만 드리고 내려왔어요. 나흘 뒤 손이신우이 앞으로 내용 증명이 발송됐습니다. 무단 전대 사실이 담긴 진술서, 계좌 이체 내역, 메시지 캡처가 모두 첨부되어 있었죠. 우편물이 도착한 그날 오후 손이신우이가 계단을 뛰어내려오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올케, 올케야. 이게 뭐야?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손이신우이가 저를 향해 봉투를 흔들어 댔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세요? 올케, 이게 뭐야? 무슨 오해가 있는 거지? 오해요? 내가 무단전대라니. 이거 다 잘못된 거야. 올케가 좀 알아봐줘. 손이신우이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손끝은 눈에 띄게 떨렸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커피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다래씨, 뭐라고? 다래씨, 앞으로 저한테 올케라고 부르지 말아주세요. 뭐, 지금 뭐라 그랬어? 저는 이 건물의 소유주 주하늘일 뿐이에요. 손이신우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한참을 저를 노려보다가 결국 봉투를 손에 꼭 쥔 채 3층으로 도망치듯 올라갔죠. 계단을 오르는 소리 사이로 흐느낌이 섞여 들려왔습니다. 며칠 뒤 저녁 손이신우이 집 앞에 낯선 남자 2명이 서성이는 모습이 CCTV 화면에 잡혔어요. 박 팀장님이 확인해 주신 바로 사채업자들이었죠. 주 대표님, 손이신우이 분이 사채업자한테 이 건물이 곧 자기 것이 될 거라고 담보처럼 얘기해 두셨답니다. 그럼 지금 이 상황을 알면요? 당연히 원금 전액 상환 압박이 들어갈 겁니다. 저는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화면만 조용히 지켜봤어요. 3층 문 앞에서 실랑이가 벌어지는 소리가 계단을 타고 내려왔죠. 편달래 씨, 지금 장난하십니까? 담보 얘기 다 거짓이었잖아요. 조금만 시간 주세요. 진짜예요, 조금만. 이번 주 안에 원금 다 안 주시면 저희도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텔레비전 볼륨을 조금 낮추고 그 대화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 소리를 들었는지 2층 문을 열고 슬쩍 내다보시더군요. 다래야, 무슨 일이니? 안에 들어와서 얘기하자. 엄마, 나 어떡해. 엄마, 나 어떡해. 손이신우이는 시어머니 품에 안겨 엉엉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날 밤 자정 무렵 저는 시어머니에게 문자 한 통을 미리 예약해 두었습니다.
어머님, 몸이 갑자기 안 좋아서 내일 낮 약속은 못 지킬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전송 시각은 다음날 새벽 5시로 맞춰두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난 목요일 새벽 6시 30분, 건물 앞에 검은 승합차 3대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경찰관 9명이 계단을 뛰어올라 4층 문 앞에 도착했어요.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뭐야? 이 새벽에 뭔데? 시동생의 잠에 취한 목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죠. 압수수색 영장 집행하겠습니다. 문이 열리는 동시에 경찰관들이 쏟아져 들어갔어요. 시동생과 시동생의 아내가 잠옷바람으로 끌려 나오는 광경이 CCTV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나 놓으라고. 형수 어딨어? 시동생의 비명소리가 건물 전체를 뒤흔들었어요. 저는 1층 창문 커튼 사이로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봤죠. 시어머니는 잠옷 위에 카디건만 걸친 채 4층으로 뛰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셨어요. 현관문을 두들기며 애타게 저를 부르셨습니다. 하늘아, 문 좀 열어라.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문을 열었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예, 하늘아, 우리 도식이 좀 도와줘. 네 아는 변호사 많잖아. 어머님, 진정하시고 말씀하세요. 우리 도식이가 지금 끌려갔어. 어떻게, 어떡하니? 시어머니가 제 팔을 붙잡고 매달리는 그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저는 그 손을 조용히 떼어냈습니다. 어머님, 저는 며느리 주제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뭐? 예, 지금 뭐라 그랬어? 어머님이 늘 저한테 며느리 주제라고 하셨잖아요. 하늘아, 이 어미가 그건 실수로. 어머님, 오늘은 좀 쉬세요. 저녁에 다시 얘기해요. 저는 문을 닫고 등을 문에 기댔어요. 문 너머로 시어머니가 주저앉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날 오후 손희 씨 누이 앞으로 형사 고소장 접수 통지서가 우편으로 도착했어요. 3층 계단 앞에서 봉투를 받아든 손희 씨 누이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했죠. 엄마 나 좀 봐줘. 엄마. 시어머니는 이번에는 손희 씨 누이 쪽으로 얼굴도 돌리지 않으셨어요. 저리 가라. 이 어미가 지금 네 걱정할 정신이 어딨니? 엄마나 어떡해. 나 감옥 갈지도 몰라. 그래서 어쩌라고. 이 어미도 지금 정신이 없다. 시어머니가 매몰차게 등을 돌리자 손희 씨 누이는 그대로 계단에 엎어져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날 오후 3시쯤 남편이 회사에서 급하게 조퇴하고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벌컥 열자마자 저에게 달려들듯 다가왔어요. 하늘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도식이가 왜 잡혀갔어? 여보, 진정해. 어떻게 좀 해봐. 네 아는 변호사 있잖아. 응? 남편이 처음으로 두 손을 모으고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남편의 얼굴을 조용히 응시했습니다. 여보, 왜 말해봐. 원룸에 있는 그 여자한테 물어봐.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 내가 지금 뭐라 그랬는지 잘 들었잖아. 하늘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진짜 몰라. 여보, 오늘은 방문 잠그고 잘 거야. 들어오지 마. 저는 방문을 조용히 닫고 안에서 잠금 장치를 걸었죠. 문 너머로 남편이 뭐라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그날 밤 남편은 자기 방에서 새벽까지 어딘가로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지금 어디야? 우리 얘기 좀 해.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하늘이가 어떻게 알았지? 제발 좀 도와줘. 나 지금 죽겠어. 목소리는 점점 낮아지다가 결국 훌쩍이는 소리로 바뀌었어요. 시어머니는 시동생 면회를 준비하며 검은 옷을 챙기고 계셨습니다.
달애야, 너라도 정신 차려라. 시어머니의 고함이 계단을 타고 3층까지 울려 퍼졌지만 손희 씨 누이는 방문을 잠근 채 나오지 않았어요. 건물 전체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옷장 서랍을 열어 엄마가 남기신 옛 손편지를 꺼내 손끝으로 오래 쓸어봤죠. 엄마, 이제 절반 왔어. 거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곱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잔 내려 창가에 서서 천천히 마셨어요. 계단 아래에서 시어머니가 검은 가방을 들고 나가는 발소리가 들려왔죠. 문이 닫히고 나서야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노트 맨 위에 3페이지를 넘겨 반격 2단계 시작이라고 적었어요. 이 건물 안에서 지금 다음 수순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오직 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무렵 현관문이 요란하게 열렸습니다. 남편이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거실로 비틀비틀 들어섰어요. 하늘아, 너 일로 와봐. 여보, 취했어. 씻고 자. 내가 지금 씻게 생겼어? 네가 다 망쳐놨잖아. 남편은 소파에 앉아있던 저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왔죠. 우리 집안이 어쩌다 이렇게 됐어. 네가 원인이잖아, 네가. 내가 뭘 어쨌는데. 조용히 명의만 넘겼으면 됐잖아. 왜 일을 이렇게 키워? 여보, 목소리 낮춰. 위층 다 듣겠어. 들으라고 그래. 나 이제 아무것도 무서울 게 없어. 당신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이 여자가 지금 어디서 반말이야. 남편이 갑자기 손을 번쩍 치켜들었어요. 찰싹하는 소리와 함께 뺨에 뜨거운 통증이 번졌습니다. 저는 소파 팔걸이를 붙잡고 몸을 지탱했죠. 여보, 지금 나 때린 거야? 때렸다. 왜 어쩔 건데? 한 번 더 때려봐. 뭐? 때릴 수 있으면 한 번 더 때려보라고. 남편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하더니 힘없이 아래로 떨어졌어요. 거실 천장 구석의 작은 렌즈가 이 모든 장면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사실을 저 혼자만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옷장에서 여행 가방을 꺼냈어요. 어디 가려고? 경찰서. 뭐? 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당신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남편은 벽에 기대어 저를 붙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죠. 저는 옷 몇 벌만 대충 챙기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근처 지구대에 도착한 시각은 자정을 조금 넘긴 무렵이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남편한테 폭행당해서요. 당직 경찰관이 저를 찬찬히 살펴보며 자리를 안내해줬죠. 뺨이 많이 부으셨네요. 진단서 받으실 수 있어요. 신고부터 접수하고 병원 갈게요. 천천히 하세요. 저희가 다 도와드릴게요. 신고 접수를 마치고 저는 응급실로 향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뺨을 살펴보시더니 진단서를 발급해 주셨습니다. 2주 상의 진단이면 되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병원 대기실 의자에 앉아 남기준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죄송해요. 이 시간에. 주 대표님, 무슨 일 있으세요? 남편이 저를 때렸어요. 진단서 받았고 지구대 신고도 마쳤어요. 수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 대표님, 지금 어디세요? 응급실이에요. 곧 근처 호텔로 이동할게요. 호텔은 저희 로펌 근처로 잡으시죠. 예약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이요? 저희 로펌 제휴 호텔이 있어요. 이름은 밖으로 안 새어나갑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주소랑 방 번호는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절대 남편분한테 알리지 마시고요. 네, 알겠어요. 호텔 방에 짐을 풀고 침대에 걸터 앉으니 그제야 눈물이 쏟아졌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뺨이 붉게 부풀어 있었지만
눈빛은 이상하게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남편 회사 인사팀 앞으로 이혼 소장과 외도 증거자료 사본이 등기우편으로 배송됐죠. 같은 시각 저는 남기준 변호사님 사무실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소장 안에 재산분할 청구 넣었고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도 함께 걸었습니다. 폭행 형사 고소장도 별건으로 접수했어요. 회사 감사팀은요? 인사팀에서 자료 확인 후 정식 감사에 들어갈 걸로 예상됩니다. 임원 승진 심사는요? 감사 결과 나올 때까지 자동 보류될 겁니다. 법인카드 유용 내역은요? 조 팀장이 이미 다 뽑아뒀습니다. 원룸 월세, 명품 가방, 호텔비까지 전부 회사 카드였어요. 그이 진짜 겁도 없네요. 자기 아내가 이 정도 준비하고 있을 줄은 몰랐겠죠. 저는 서류를 넘기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틀 뒤 저녁 남편이 어떻게 알아냈는지 호텔 로비까지 찾아왔다는 연락이 프런트에서 걸려왔습니다. 주하늘 고객님, 남편 되시는 분이 로비에 계신데 올려보내드릴까요? 아니요, 절대 안 돼요. 방 번호도 알려주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저희 쪽에서 정중히 돌려보내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남기준 변호사님께 문자를 보냈어요. 변호사님, 그이가 호텔 로비까지 왔대요. 어떻게 알아냈나 봐요. 곧바로 답장이 왔죠. 제가 지금 로비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방에서 절대 나오지 마세요. 30분쯤 지나자 변호사님이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주 대표님, 편도경 씨가 회사 인사팀 통해서 이혼 소장 발송 주소를 확인했다더군요. 거기 저희 로펌 주소잖아요. 저희 건물 근처 호텔들을 하나하나 돌아보다가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경찰 부르겠다고 하니 그냥 갔습니다. 오늘 밤 호텔 옮기시죠. 네, 바로 짐 챙길게요. 제가 다른 호텔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저희 로펌 반대편으로 잡을게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호텔을 옮기고 새 방에 짐을 풀자 자정이 가까워졌어요. 시어머니에게서는 그 다음날 새벽부터 전화가 빗발쳤어요. 야, 이 못된 거사. 어머님, 진정하고 말씀하세요. 감히 내 아들한테 이혼 소장을 보내? 네가 사람이야? 어머님, 지금 하시는 말씀 다 녹음되고 있어요. 뭐? 녹음? 이 어미가 뭐 잘못한 게 있어야 녹음이 무섭지. 어머님,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청구서에 오늘 통화도 증거로 넣을게요. 이 못된 것이 정말. 어머님, 한마디만 더 하실래요? 이 어미를 뭘로 보고. 녹음 잘 되고 있어요, 어머님. 시어머니가 전화기를 내리치는 소리와 함께 통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통화 녹음 파일을 남기준 변호사님께 곧바로 전송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의 외도 상대 여성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주하늘 씨죠? 저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어디로 나갈까요? 근처 카페 창가 자리에서 저는 그 여자와 마주 앉았습니다. 29살이라는 그 여자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살짝 남아 있었죠. 저도 몰랐어요. 유부남인 줄 몰랐어요. 모르셨다고요? 진짜 몰랐어요. 알았으면 저도 안 만났죠. 여자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톡톡 두드렸어요. 저는 커피 잔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지금 휴대폰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요? 두 사람이 나눈 메시지 캡처예요. 저는 폴더에서 문자 캡처 한 장을 꺼내 여자 앞에 놓았죠. 아내 몰래 만나자는 남편의 메시지가 화면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여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모르셨다면서요? 저는 그냥 농담인 줄 알았어요. 농담이었으면 아내 몰래라는 단어를 왜 쓸까요? 여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저를 붙잡으려 했어요. 주하늘 씨, 저도 피해자예요. 저는 상간녀 소송 진행할 겁니다. 조만간 서류 받으실 거예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 문을 나섰죠. 여자가 저를 따라 나오며 뭐라 소리쳤지만 저는 걸음을 늦추지 않았어요. 피해자는 저 하나로 충분합니다. 차 문을 닫고 시동을 거는 순간 손이 조금 떨렸지만 곧 진정됐습니다. 한편 그 시각 손희 씨 누이는 3층에서 짐을 급하게 챙기고 있었어요. 사채업자의 압박이 점점 심해지자 결국 야반도주를 결심한 겁니다. 박 팀장님이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해주셨죠. 주 대표님, 손희 씨 누이분이 오늘 밤 짐 옮기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대로 두시죠. 짐만 사진으로 남겨두면 됩니다. 명도 소송에 영향이 있을까요? 오히려 유리합니다. 무단 반출 정황이 남거든요. 새벽 3시 무렵 3층 계단에서 짐 옮기는 소리가 조용히 이어졌어요. CCTV가 손희 씨 누이의 뒷모습을 담담하게 담아냈습니다. 그 시각 시어머니는 2층에서 여전히 큰 소리를 치고 계셨죠. 이 어미가 이 집안에서 안 나가. 네가 아무리 그래도 시어미인 나는 어쩌지 못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계단 아래까지 쩌렁쩌렁 울렸어요. 저는 대꾸 없이 2층 계단을 조용히 내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남기준 변호사님과 저는 한자리에 앉았어요. 명도 소송장 준비됐습니다.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청구서도요? 함께 갑니다. 그리고 이거요. 변호사님이 작은 USB 하나를 내밀었어요. 홈캠 영상 편집본입니다. 시어머님 밥상 뒤엎는 장면부터 폭언까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뒀습니다. 길이는요? 12분 정도 됩니다. 다음 주 토요일 자리에서 재생하기에 딱 좋아요. 저는 USB를 손에 쥐고 오래 바라봤어요. 변호사님, 이번 자리가 마지막이에요. 그렇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호텔방으로 돌아온 저는 창가에 서서 서울 밤하늘을 오래 올려다봤어요. 가슴 안쪽 어딘가에서 낯선 단단함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토요일 저녁 6시 저는 시어머니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오늘 저녁에 온 식구 다 1층 저희 집으로 모여요.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나. 그래, 몇 시야? 7시요. 서방님 부부도 부르셨죠? 당연하지. 도식이도 보석으로 풀려나서 집에 있다. 동서도 같이 오시는 거죠? 동서? 그 애도 참고인 조사만 받고 지금 4층에 그대로 있어. 같이 데려가마. 형님도요? 달에도 잡아다 놨다. 야반도주 하려던 걸 이 어미가 겨우 붙잡았어. 그럼 7시에 뵐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거실을 조용히 정리했어요. 노트북과 소형 프로젝터를 벽 앞에 미리 설치해 두었죠. USB 하나를 노트북 옆자리에 살포시 놓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물잔 6개를 나란히 올려두었어요. 일부러 음식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밥을 먹는 자리가 아니었으니까요. 7시 정각 시어머니가 앞장서서 손희 씨 누이의 팔을 붙잡고 들어왔어요. 들어와, 달애야. 어서. 엄마, 나 진짜 못하겠어. 닥치고 앉아. 이 어미가 다 정리한다니까. 엄마, 근데 왜 오늘따라 상이 안 차려져 있어? 이 어미가 어떻게 알아? 곧 차리겠지. 시동생 부부도 뒤이어 문을 열고 들어왔죠. 시동생은 여전히 껄렁한 태도로 소파 끝에 몸을 던지듯 앉았습니다. 형수, 오늘은 도장 진짜 찍는 거지? 서방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밥은 언제 줘요? 나 배고픈데. 오늘은 밥 없어요, 서방님. 뭐? 밥이 없다니, 그게 뭔 소리야? 남편은 마지막으로 문을 열고 들어와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소파 끝자락에 앉았어요. 하늘아, 뭐 도와줄 거 없어? 없어. 시어머니가 자리에 앉자마자 손이 시누이의 옆구리를 툭 치며 웃었죠. 거봐, 이 어미 말대로 저것도 결국 사람 되지 않니? 엄마, 진짜 도장 찍으려고 그러는 거 맞아? 당연하지. 어차피 이 집안 이길 수 없다니까. 시동생의 아내가 팔짱을 낀 채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형님, 오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겠어요. 괜찮아요, 동서. 근데 형님, 앞으로도 이렇게 얌전하게 사시면 시댁이 다 도와드릴 거예요. 동서, 걱정 마세요.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어요. 누구야, 이 시간에? 제가 오시라고 부탁드린 손님들이에요. 손님? 오늘 같은 자리에 무슨 손님이야? 곧 아실 거예요, 어머님. 문을 열자 남기준 변호사님과 조 팀장님, 백 팀장님이 정장 차림으로 들어섰죠. 세 분이 나란히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하나같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사람들 뭐야?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남기준 변호사님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명 로펌 대표 변호사 남기준입니다. 뭐? 로펌? 오늘 이 자리는 주한을 대표님의 재산과 관련된 공식 법률 통보 자리입니다. 통보? 무슨 통보?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앉으시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손이 시누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화장실 쪽으로 뛰려 했죠. 편달래 씨, 잠깐만요. 조 팀장님이 조용히 앞을 가로막자 손이 시누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앉으세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저 화장실 좀. 잠시만 참으시면 됩니다. 손이 시누이가 도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남편은 소파에 앉은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하늘아, 이게 다 뭐야? 여보, 조용히 앉아 있어. 제발 나한테만 말해줘. 응? 곧 아니까 잠깐만 앉아 있어. 저는 노트북을 열고 프로젝터를 켰죠. 거실벽 하얀 면에 첫 화면이 크게 떠올랐어요. 지금부터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12분짜리예요. 영상? 무슨 영상이야? 보시면 알아요, 어머님. 영상은 시어머니가 밥상을 두 손으로 뒤엎는 장면부터 시작됐습니다. 며느리 주제에 어딜 대들어. 화면 속 시어머니의 고함이 거실에 그대로 울려 퍼졌죠. 현실 속 시어머니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이거 어떻게 찍었어? 어머님, 저희 집 거실 천장에 홈캠이 있어요. 뭐? 네가 이 어미를 몰래 찍었단 말이야? 어머님, 우리 집 거실은 제 소유 공간이에요. 그건 합법이에요. 이런 못된 것을 봤나? 어머님, 계속 보세요. 아직 많이 남았어요.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자 손이 시누이가 지인과 나눈 문자 메시지가 크게 떠올랐어요. 이건 형님이 상가 뒷공간 무단 전대한 증거예요. 옳게, 그건 오해라니까. 달애 씨, 오해 아니에요. 계좌 이체 내역까지 다 있어요. 옳게, 잠깐만. 나 진짜 사정이 있어서 그랬어. 달애 씨, 이 자리에서 변명은 안 통해요. 화면이 다시 바뀌어 시동생 방에 드나들던 남자들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건 서방님 방에 새벽마다 드나들던 사람들이에요. 시동생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형수, 이거 어떻게 우리 집을 찍어? 서방님, 그 화면은 4층 공용 복도예요. 서방님, 집 내부 아니에요. 뭐? 공용 복도? 복도에 카메라 다는 건 합법이에요, 서방님. 시동생이 입을 벌린 채 다시 소파에 주저앉았죠. 시동생의 아내도 그제야 옆에 있는 남편을 노려봤어요.
자기야, 저 사람들 진짜 누구야? 진짜 도박판이었어? 조용히 좀 해. 조용은 무슨, 나까지 참고인이라잖아. 마지막 장면으로 남편이 호텔 로비에서 낯선 여자와 팔짱을 낀 사진이 떠올랐어요. 남편이 소파에서 몸을 벌떡 일으켰습니다. 하늘아, 이건 아니야. 여보 앉아. 그 여자 그냥 회사 후배야. 진짜야. 여보 앉으라고 했어. 제발 하늘아, 나 말 좀 들어봐. 앉으라니까. 남편이 힘없이 소파에 다시 주저앉았어요. 영상이 끝나자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백 팀장님이 서류 봉투 4개를 조용히 꺼내 각자 앞에 놓았습니다. 연복순 여사님께는 명도, 소송장과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청구서입니다. 시어머니가 봉투를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받아드셨어요. 편달의 식계는 무단 전대와 사기 관련 형사 고소장입니다. 손이 시누이가 봉투를 받자마자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편도식 씨 부부께는 도박 방조 관련 참고인 통지서입니다. 편도경 씨께는 이혼 소장과 폭행 형사 고소장입니다. 남편이 봉투를 열어보다가 손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시어머니가 봉투를 붙잡고 저에게 다가왔죠. 예, 하늘아. 이 어미가 그동안 정 있었잖아. 응? 이러지 말자. 어머님. 응, 하늘아. 어미가 잘못했다. 진짜 잘못했어. 어머님,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정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뭐? 어머님이 저한테 며느리 주제라고 하실 때 저는 그 말이 정말 아팠어요. 하늘아, 이 어미가. 어머님, 이제 됐어요.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저는 자세를 바로 하고 시댁 식구들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야, 또 뭐가 있어? 시동생이 이를 갈며 물었죠. 저희 아버지 얘기예요. 아버지? 네 아버지가 뭐? 저희 아버지가 이광명 로펌 창립 파트너 변호사셨어요. 거실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시어머니의 눈이 커질 대로 커졌습니다. 뭐? 지금 뭐라 그랬어? 저희 아버지가 남기신 지분과 유산이 지금까지 신탁으로 관리되어 왔어요. 뭐라고? 엄마가 김밥 장사를 하면서 그 사실을 저한테 숨기신 이유는 딸이 재산에 기대지 않고 크길 바라셔서였고요. 이 어미가 그 김밥집 여자를 어이구, 이 어미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남편이 소파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늘아, 나는 몰랐어. 진짜 몰랐어. 여보, 알았으면 뭐가 달라졌을까? 하늘아, 다시 한 번만. 저는 남기준 변호사님이 준비해 두신 마지막 봉투 하나를 꺼내 남편 앞에 놓았죠. 이건 뭐야? 당신이 회사 법인카드로 그 여자한테 지출한 내역이야. 하늘아, 그건 진짜 안 돼. 원룸 월세, 명품 가방, 호텔비. 회사 감사팀에 정식 신고할 거야. 하늘아, 나 회사에서 잘려. 당신이 저지른 일이잖아, 여보. 남편이 무릎을 꿇고 저에게 매달렸어요. 하늘아, 나 진짜 죽어. 여보, 저는 이미 죽었었어요. 3개월 동안 매일 밤. 시어머니가 손이 시누이의 어깨를 붙잡고 소리쳤죠. 달애야, 네가 뭐라 말 좀 해봐. 엄마, 나 뭐라고 해. 나도 죽겠어. 이 어미 좀 살려줘. 응? 달애야. 엄마, 나부터 살아야 돼. 나 감옥 가게 생겼어. 시동생 부부는 서로를 노려보며 삿대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 도박방조라니, 나 진짜 몰랐어. 뭘 모르긴, 네가 내 방에 들락거리는 남자들 다 봤잖아. 봤어도 그게 도박판인 줄 어떻게 알아? 어떻게 몰라, 그 새벽에. 거실 한복판에서 시댁 식구들이 서로 원망하며 고성을 지르는 아수라장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옷장 서랍에서 엄마의 낡은 앞치마를 꺼내 허리에 두르고 부엌으로 향했죠. 찬장에서 김한 봉지와 참기름 병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엄마가 저에게 처음 말아주셨던 그 김밥을 저는 혼자만의 저녁 식사로 정성껏 말기 시작했어요. 거실의 고함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긴발 위에 밥을 펴얹고 단무지와 시금치를 나란히 올리는 손끝이 이상하리만치 편안했어요. 참기름 한 방울을 김 위에 톡 떨어뜨리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가족회의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이른 새벽부터 짐을 챙기고 계셨어요. 2층 계단에서 짐가방을 끄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죠. 어머님, 어디 가세요? 큰댁으로 간다. 큰댁에 미리 연락은 하셨어요? 이 어미가 얹혀 사는데 무슨 연락이 필요하니? 어머님, 그래도 미리 말씀은 드리고 가셔야죠. 됐다. 네가 뭘 안다고 그러니? 시어머니는 대답을 마치자마자 저를 지나쳐 계단을 내려가셨어요. 가방 바퀴가 계단에 부딪히는 소리가 한동안 이어졌죠. 그날 저녁 큰어머님으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하늘아, 큰어미다. 큰어머님, 안녕하셨어요? 애야, 이 큰어미가 미안해서 전화 걸었다. 큰어머님, 왜요? 동서가 큰 집으로 왔었는데 큰아버님이 문 앞에서 돌려보내셨어. 큰아버님이요? 그동안 동서가 너한테 한 일을 큰아버님도 다 알고 계시더라. 큰어머님, 어떻게 아셨어요? 큰아버님이 어디서 들으셨는지 지난달부터 다 알고 계셨다더라. 그럼 큰어머님도요? 이 큰어미도 오늘에서야 다 알았지 뭐냐. 미안하다 하느라. 큰어머님,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아니야 하느라. 이 큰어미가 진작 나섰어야 했는데 남의 집안일이라고 입 다물고 있었다. 큰어머님, 동서는 지방 어디 월세방으로 갔다더라. 다시는 큰 집 근처에도 오지 못할 거다. 큰어머님, 전화 주셔서 감사해요. 하느라, 이 큰어미가 나중에 김밥집 꼭 갈게. 개업하면 알려다오. 전화를 끊고 저는 창가에 오래 서 있었어요. 한강 너머로 붉은 노을이 곱게 번지고 있었죠. 몇 달 뒤 손희신 의인은 재판에서 실형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됐습니다. 사채 빚은 결국 개인회생 신청으로 넘어갔어요. 시동생은 실형 2년이 확정되어 교도소로 들어갔죠. 시동생의 아내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한 달 뒤 4층 문 앞에 서 있던 저는 이수민 실장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실장님, 4층 리모델링 시작해도 될까요? 주 대표님, 인테리어 팀 이번 주 안에 투입 가능합니다. 청년 여성 창업자들 쉐어하우스로 바꾸고 싶어요. 몇 명 정도 수용 가능하게 할까요? 4명이요. 각자 방 하나씩 쓸 수 있게 해주세요. 방음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 뜯어내고 밝은 공간으로 새로 만들어주세요. 공용 주방도 넣을까요? 네, 예쁘게 부탁드려요. 남편의 이혼 재판 최종 판결일 아침이 밝았어요. 법원 앞에서 남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하늘아, 여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응? 나 진짜 잘할게. 여보, 그동안 몇 번을 다시 하겠다고 그랬어. 이번엔 진짜야. 진짜 마지막이야. 여보, 마지막이라는 말도 이젠 지겨워. 하늘아, 나 이제 갈 데도 없어. 그건 여보 사정이야. 엄마도 지방으로 가버렸고, 형 감옥에 갔고, 누나도 잡혀갔고. 여보, 그 얘길 나한테 왜 하는데? 제발 나 좀 살려줘. 응? 저는 왼손 약지에서 결혼 반지를 빼냈어요. 남편의 손바닥 위에 반지를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여보, 이거 받아. 하늘아, 제발. 안녕히 가세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법정을 걸어 나왔어요. 남편이 뒤에서 뭐라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걸음을 늦추지 않았죠.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되었고 오히려 남편이 저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외도 상대 여성도 상간녀 소송에서 패소해 별도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어요. 남편은 회사 감사 결과 법인카드 유용과 품위유지 위반이 인정되어 권고사직 처리됐죠. 2달 뒤 저는 1층 상가 옆 비어있던 공간에 새 간판을 걸었어요. 간판에는 순영인의 김밥이라는 5글자가 정갈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개업 당일 아침 김순남 사장님이 큼직한 화분을 안고 오셨어요. 주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이렇게 큰 화분까지 안 사오셔도 되는데요. 어머님이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사장님, 저 오늘 아침에 엄마 사진 앞에서 한참 울었어요. 울어도 돼요, 주 대표님. 오늘은 우는 날이에요. 사장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주 대표님, 저야말로요. 계약 좋은 조건으로 갱신해 주셔서 진짜 감사드려요. 곧이어 남기준 변호사님과 조 팀장님, 백 팀장님이 나란히 들어오셨죠. 주 대표님, 오늘 김밥 3줄씩 포장해 주세요. 변호사님, 3줄씩이나요? 사무실 식구들이랑 나눠 먹어야죠. 오빠, 진짜 고마워요. 하늘아, 어머님이 오늘 하늘에서 웃고 계실 거야. 오빠, 그동안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은 무슨. 하늘이 네가 잘 견뎌준 덕분이지. 조 팀장님도 옆에서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주 대표님, 김밥 한 줄만 지금 먹어도 될까요? 아침을 못 먹었네요. 팀장님, 방금 만 거예요. 드셔보세요. 백 팀장님도 참기름 향이 좋다며 몇 번이나 감탄하셨죠. 가게 벽 한쪽에는 엄마가 30년간 두르셨던 낡은 앞치마가 액자에 담겨 걸렸어요. 그 옆에는 엄마의 젊은 시절 사진과 마지막 편지 문장이 나란히 걸렸습니다. 내 것은 네가 지켜라. 저는 매일 아침 그 액자 앞에 참기름 한 병을 두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죠. 3층은 시니어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저렴한 임대 공간으로 개조했어요. 4층은 청년 여성 창업자들을 위한 셰어하우스로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2층은 순영인의 쉼터라는 이름의 무상 상담 공간으로 바꿨죠. 엄마처럼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이 편하게 들를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개업하고 2달쯤 지난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가게 유리창 너머로 낯익은 얼굴 하나가 잠깐 멈춰 섰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어깨는 잔뜩 웅크린 모습이었죠. 저는 김밥을 마는 손을 잠깐 멈추고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시어머니도 저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뭐라 움직이는 것 같았지만 소리는 유리창을 넘어오지 않았죠. 저는 그저 옅게 미소만 지었어요. 시어머니는 결국 가게 문을 열지 못한 채 골목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가게 문 닫는 시각이 다가올 무렵 젊은 여자 한 분이 조심스럽게 들어오셨어요. 저기, 여기 상담도 받을 수 있어요? 네, 2층으로 올라가시면 돼요. 무료예요. 저의 아빠 없이 아이 혼자 키우고 있어서요. 올라오세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진짜 무료 맞아요? 네, 진짜 무료예요. 편하게 오세요. 여자분의 눈에 눈물이 살짝 맺혔죠. 저는 그동안 어디 가서 얘기할 데도 없었어요. 저희 엄마도 그러셨어요. 편하게 오세요. 저는 그 손을 조용히 잡아드렸어요. 손끝이 차가웠지만 잠깐 잡고 있는 사이 조금씩 온기가 돌았습니다. 여자분이 계단을 올라가는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어요. 가게 문을 닫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죠. 붉은 노을이 서울 하늘을 곱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엄마, 나 오늘도 잘 지냈어.
바람이 앞치마 자락을 살랑 흔들었습니다. 가게 안으로 다시 들어와 저는 앞치마를 곧게 접었어요. 액자 속 엄마의 사진 옆에 앞치마를 나란히 놓았죠. 엄마가 남기신 유산은 돈도 건물도 아니었어요. 며느리 주제라는 말에 굴하지 않고 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저는 참기름병 뚜껑을 열어 그 위에 한 방울을 톡 떨어뜨렸어요. 고소한 향이 가게 안에 은은하게 퍼졌죠. 카운터에 앉아 저는 노트 한 권을 펼쳤습니다. 노트 맨 첫 장에 순영이네 김밥, 개업 2달 차라고 적었어요. 그 아래에 오늘 하루 다녀가신 손님들 이름을 하나하나 적어 나갔죠. 김순남 사장님, 남기준 변호사님, 조 팀장님, 백 팀장님, 그리고 오늘 처음 상담 오신 젊은 어머니. 이름 하나하나가 이 새로운 삶의 든든한 지붕이었어요. 저는 노트를 덮고 가게 조명을 하나씩 껐습니다. 마지막으로 액자 앞 참기름병 뚜껑을 조심스럽게 닫았죠. 가게 문을 잠그고 나오는 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어요. 골목 끝에서 저녁 바람이 살포시 불어왔습니다. 저는 하늘을 한 번 더 올려다보며 나지막이 인사를 건넸어요. 엄마, 나 이제 진짜 주하늘로 살게. 여러분,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셨을까요? 며느리 주제라는 말이 얼마나 사람을 작아지게 만드는지 겪어본 사람만 알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저 웃으며 넘겼어요. 어른이 하시는 말씀이니까요. 그런데 그 말이 반복되니 어느 순간 제가 저를 잃어가더라고요. 밥상을 뒤엎이는 그 순간까지도 저는 참는 게 답인 줄 알았거든요. 만약 그날 엄마가 남기신 편지를 열어보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도 그 집에서 며느리 주제로 살고 있었을 겁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짓밟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관계는 이미 가족이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압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 한 구석이 저릿하신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밤 딱 한 가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참아주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인지 말입니다. 김밥 한 줄을 말면서 오늘도 저는 엄마의 마지막 편지를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그리고 어떤 말을 전하고 싶은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